관찰 기록 중에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하나는 평정 척도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는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평정 척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선생님께서 그 상담의 문제로 떠오른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가장 목표가 되는 행동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행동을 몇 개의 행동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그 행동 단위들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관찰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행동 단위들을 가지고 평정 척도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자, 겉목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선생님께서 관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아주 구체적인 몇 개의 행동 단위로 미리 자세하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 학생이 이 행동 단위의 그 행동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혹은 빈도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다수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좀 풍부하게 얻으신 후에 그 관찰하려고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 단위들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고찰하고 연구하신 후에 그 행동 단위들을 선정하셔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는 사실 그 심리 검사를 제작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제작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 환경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그 기록 용지의 예를 보시면, 자, 여기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관찰 대상 학생 물론 기록하셔야 되고, 관찰자, 관찰 기간, 그리고 관찰 장소나 상황, 그리고 기호란도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부정적 또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행동을 관찰하시며 기록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라든지 아니면 단연간의 학생들을 가져본 그런 선생님들의 교직 경험에 의해서 부정적인 또래 관계란, 자, 6가지. 예를 들면 이것은 예입니다. 또래를 때린다, 욕을 한다,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 또래를 방해한다, 화를 내다, 비꼬아 말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또래 관계라는 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단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상 학생이 이런 행동 특성을 보인다라면 그 옆에 빈칸에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거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부정적 또래 관계라는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 단위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행동 단위에 속하는 그 행동은 다른 행동 단위에는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관찰자가 이렇게 볼 때는 이 행동 단위에 속하고 저렇게 볼 때는 저 행동 단위에 속하면 이중으로 기록하실 수도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행동 단위의 행동을 학생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 단위의 분류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행동 단위들이 모두 다 선정이 되어서 아주 종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그저스티브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관련 행동 단위들이 바로 목표 행동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지만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얻어진 행동 단위들에 관한 정보가 바로 그 행동의 특성을 제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록 문제 1번의 예를 보시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되겠고, 기록 용지 예 두 번째를 보시면 그 옆에다가 칸을 더 추가하셔서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물론 비고란을 각각의 학생에 해당하는 비고란을 반드시 여유를 두셔서 예기치 못했던 행동을 기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행동관찰 기록법을 보시면 평정척도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께서 평정척도를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께서도 평정척도는 간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냐 안 했냐의 체크를 하는 그런 기록법이겠지만 평정척도는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를 말하자면 어떤 자위에다가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평정척도라 그러죠. 선생님께서 이것을 제작을 하실 때, 교재를 보시면 유목 평정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숫자 평정척도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목 평정척도는 하나하나의 그 평정이 이루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다가 유목, 말하자면 어떤 단어라든지 어구라든지 문장을 사용해서 그 정도를 표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뭐 하지 않는다, 별로 뭐뭐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뭐뭐 한다, 거의 항상 뭐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목을 정해주는 유목 평정척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숫자 평정척도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들께서 여기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혹은 뭐 예를 들면 또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이쪽으로 5번으로 갈수록 매우 심각하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5번으로 간다면 매우 그러하다. 이렇게 각각의 평가 지점마다 유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극에 대한 어떤 그 유목만 정해주시고 그 안에 평가 지점은 서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평정척도죠. 그래서 아까 각각의 평가 지점 연속성 상에서 각각의 평가 지점을 유목으로 어떤 문장이나 어구로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겠고 숫자로 이렇게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점은 우리가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우울성에 대해서 평정척도를 만드시겠다면 이런 우울성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또 주의산만 성향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그 행동 특성들을 기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주 운다, 자주 슬프다고 한다, 잠을 못 이룬다, 아니면 주산만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자주 바깥을 쳐다본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 질문하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동문서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행동 단위들을 적어놓고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 문제를 자주 보이는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2, 4, 3, 1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평정척도 위에서 얻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수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정척도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자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 이와 같이 숫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증가하는 단극의 평정척도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 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양극의 평정척도를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행동 특성에 따라서 유목 평정척도와 숫자 평정척도, 그리고 단극 평정척도, 양극 평정척도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관찰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 경우, 5, 6학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등급의 수준, 그러니까 평정척도의 등급의 수준을 4 이상 너무 세분화해서 만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점 척도라든지 7점 척도의 그 상세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 수준이라지 아니면 그 인지적인 어떤 그 변별 능력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까지는 한점 척도, 그 점 척도 이상은 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행동 정보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검사 중에 행동 관찰을 하셔야 될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체계적으로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바로 그 행동 관찰을 한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절차인 그런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두 번째 부분, 그 검사 중 행동 관찰은 사실은 다른 심리 검사를 하면서, 다른 성격 검사라든지 지능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하시면서 그 학생이 드러낸 행동을 관찰하는, 그래서 그 관찰된 그 자료를 기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하고 반드시 그 심리 검사를 하시는 데 놓치지 마셔야 되냐면, 심리 검사 그 자체의 정보나 자료도 소중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검사 중에 학생들이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그 자체로서도 아주 소중한 그 임상적인 정보, 상담의 어떤 호소 문제에 직접적인 대답을 줄 수도 있겠고, 상담의 어떤 그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보조 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행동 관찰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심리 검사를 하시면서 검사 중에 행동 관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사 중에 행동 관찰을 하실 때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보시면, 언어적인 행동 관찰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목소리와 말소리, 목소리와 그 말의 톤이라든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하는지, 자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시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지, 또 어휘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 검사에 검사를 기록을 하시다가 옆에 공백 부분에다가 학생이 드러낸 특이한 목소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두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행동 관찰입니다. 자, 비언어적인 행동 관찰이란 바로 그 학생이 심리 검사를 받으면서 드러내게 되는 어떤 신체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활동 수준이 얼마나 활발한지, 아니면 아주 무기력하고 축 처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뿐만이 아니라 검사가 시작되면서 점차로 진행되면서 이 활동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두시면 상당히 소중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시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제, 어려운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행동, 활동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과잉된 행동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반복된 행동을 보이는지,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들썩거린다든지 이런 상동 행동을 보이는지, 혹은 운동틱, 왜냐하면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근육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눈을 깜빡이다든지 하는 운동틱을 보이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나치게 움츠려들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완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기록을 두시고요. 그리고 검사 받으러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페이퍼 펜슬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한 어떤 눈과 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어눌한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은 소중한 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떠했는지, 감정의 표현은 어떠했는지, 눈맞춤은 검사자하고 잘 맞추는지, 아니면 눈맞춤을 피하려고 하는지, 시선을 과제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주의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는지, 그 전체적인 면모나 아니면 첫 인상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두시면은 아주 소중한 성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 심리 검사 중 행동 관찰 검목표, 이것은 개인 검사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이 이런 특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심리 검사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거기다 플러스 이러한 행동 관찰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항을 좀 미리 유념하시게 되면 검사를 실시하실 때에도 이런 이 대상 학생의 행동들을 보이는 순간에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검사자에 대한 태도, 즉 말하자면 평가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라는 것, 수동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적대적이었는지 우호적이었는지, 이것을 5점 척도로 저는 만들었습니다만은 학생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서 변별 능력에 따라 3점 척도, 이것은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물론 5점 척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5점 척도가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면 한 3점 척도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고, 이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장면에 대한 태도가 있겠습니다. 긴장을 하는지 이완되어 있는지, 검사 도구라든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내는지 아닌지, 무기력한지, 대충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어려운 문항을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흥미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지, 흥미 수준이 계속 지속적이고 아니면 점차로 증가하는지, 아니면 검사를 받으면서 늘 자신감 없어 하는지, 자신의 차인지 라는 것들을 관찰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업 습관으로 느린지 빠른지, 충적으로 대답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답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하는지, 부주의한지 아니면 세심하고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인지,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는지 조심성 있게 미리 계획하고 나서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검사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시 내용을 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리고 검사지가 그림 같은 것들, 어떤 조작해야 될 도구 같은 것들일 때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지를 기록하실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실패했을 때 반응의 학생들이 어떤 한지를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지를 모르고 있는지, 실패한지를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지, 실패했을 때 흥분하면서 자기 반응을 나타내는지, 조용한지, 변명을 하지 않는지, 실패 후에는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지, 쉬운 문제인데도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도 포기하고 마는지, 아니면 실패 후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을 반응을 표기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이 학생 반응이 반항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칭찬받은 후에는 더 머쓱하게 못하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신나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실 수 있겠고, 또 언어적으로는 머뭇거리면서 말하는지, 언어적 표현이 이상한지, 발음이 부정한지, 발음이 정확한지, 질문을 받을 때만 대답하는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는지, 또 대답이 막연하고 그냥 전체적이고 아니면 정확한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실 수 있겠고, 또 기타 사항 반드시 검사 도중에 학생을 관찰한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짤막하게 살펴본 검사 중의 행동 관찰은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내담 학생이 보인 특이한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정 척도를 만들어서 기록하실 수도 있겠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리 검사 중 행동 관찰 검목표 왼쪽 편에 쭉 제가 검사자에 대한 태도라든지 검사 장면에 대한 태도, 이렇게 양쪽 양극을 설명해 놓은 단어들이 있는데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반드시 평정 척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검사를 실시하시면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내가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검사 실시하시면서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셔도 얼마든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임상적인 정보가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행동 관찰 기법의 평가
과 그리고 이 평가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구체적인 어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